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개인 채무자의 파산 사건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건 번호가 2024 하단 하고 뒷부분은 익명 처리되어 있고요. 파산관제인이 작성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기록이죠. 그렇죠. 이 공식 기록을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문가인 파산관제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개인 파산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채무자분의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채무자는 57세 여성분이시고요.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십니다. 아, 57세 여성이시고, 네.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 서류상으로는 월 109만 원 정도 수임이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돈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기초생활수급비나 뭐 그런 정부 지원금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월 109만 원이요? 생활이 좀 빠듯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거 이력을 보면 계속 임차로 사셨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사를 좀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아, 주거가 좀 불안정했군요. 네. 현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조건으로 지내고 계시고요. 보증금 500에 월 70. 아, 네. 네. 과거 이력을 보니까 2020년쯤에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신 기록이 있는데 회사 상호는 이제 비공개, 익명 처리되어 있고요. 그때 소득은 0원으로 신고되었네요. 근무 기록은 있는데 소득은 0원이라 좀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보면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으세요. 2002년하고 2019년에요. 아, 두 번이나. 네, 성인 자녀가 세 분인데 그중 한 분, 일용직이거나 무직 상태인 자녀분과 함께 살고 계시고요. 모친은 따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복잡한 개인사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파산 경위를 보면요. 채무가 쌓이기 시작한 게 2010년경,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 생활 중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 그때부터요? 네,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 대출 같은 걸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전 남편분이 수술을 받으셨고 또 전 남편분의 주사나 폭력 문제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네, 결국 2019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는데 이게 생활고를 더 심화시킨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혼 후에 더 어려워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하셨어요. 주된 이유는 일단 불어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자가 문제죠, 항상. 그렇죠. 게다가 건강 문제도 있으셨어요. 무릎이나 어깨 통증 때문에 근로 능력도 떨어져서 소득은 줄었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까요. 아, 건강 문제까지. 악순환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분이 사실은 2007년에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요. 나 2007년에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건 번호 2007 하면 하고 뒤 역시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만 과거 파산 이력이 있으신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2007년에 이미 파산하고 면책까지 받으셨는데 십수년 지나서 또 파산 신청을 하신 거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좀 허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요. 과거에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보통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다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7년이 지나면요? 네. 물론 법원에서 심사할 때 과거 이력을 고려해서 더 엄격하게 보긴 합니다. 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 예를 들어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가 심했다거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고 또 새로운 파산 원인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제도의 취지 가차가 어떻게든 재기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자는 데 있다 보니까요. 반복적인 파산이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허가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채무자 구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죠.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 구제 사이에서 법원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분의 재정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볼까요? 빚이 얼마나 되고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요. 총 채무액이 약 1억 9,487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9,400. 와, 정말 큰 금액이네요. 네. 채권자는 롯데카드를 포함해서 총 9곳이고요. 한 그룹으로 묶여 있네요. 채권자가 9곳. 네. 이 빚이 주로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 대부분 생활비나 의료비 또 전세보증금 마련 같은 데 쓰였다고 해요. 원금만 따지면 약 8,700만 원 정도인데 그동안 이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난 상황인 거죠? 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흔하죠. 이런 경우엔. 맞아요. 반면에 자산을 보면요. 이게 정말 거의 없으세요. 은행 예금이 우리은행 같은 곳에 있는 걸 다 합쳐서 약 214만 원. 214만 원.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집에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또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이게 한 105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하나손해 보험 등에요. 그럼 예금, 보증금, 해약 환급금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다 합쳐도 한 8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특별히 처분한 재산도 없다고 하고요. 전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분들 명의로 된 재산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시네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파산 관제인의 전문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이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원에 보고를 하는데요. 관제인의 보고서를 보면 채무자가 가진 그 예금, 임대차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이게 전부 다 현행법상 압류금지 재산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이게 뭐냐면요.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은 채권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하, 최소한의 생계 보장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6개월간의 생계비, 이게 현재 기준으로 약 1,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또 150만 원 이하의 보험 해약 환급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은 가진 재산이 전부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네, 이분의 경우는 예금,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다 합쳐도 820만 원 정도니까 6개월 생계비 기준인 1,110만 원보다도 적죠.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산, 이걸 법률 용어로 파산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산재단에 포함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빚은 거의 2억 원인데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 상황.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채무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다. 네. 둘째,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다. 셋째, 심지어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 관제인은 법원에 어떤 의견을 냈나요? 네, 이에 따라서 관제인은 법원에 두 가지 중요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파산 폐지요?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근거한 건데요. 나눠줄 재산, 즉 파산재단이 너무 부족해서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으니 여기서 그냥 절차를 종결하자, 즉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아, 재산이 없으니 절차를 끝내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더 중요한데 바로 면책 허가 의견입니다. 면책 허가. 빚을 탕감해주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예를 들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도박이나 과소비로 재산을 막 탕진했다거나 아니면 채권자들을 속이는 사기 파산 행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허가 사유가 이 사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거죠. 이게 파산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빚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네. 그리고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정리해보면 한 개인이 정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또 삶의 여러 고비들을 넘어서면서
결국 파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역경이 담겨 있죠. 특히 과거에 이미 파산하고 면책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면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제도의 취지가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주신다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같이 고민해 볼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 과거 파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을 지원하는 파산 제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그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채무자분의 연세가 현재 57세시고 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 사실상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만으로 과연 이분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제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 면책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면책 이후에도 이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일지, 예를 들어 안정적인 주거나 최소한의 생활 유지 같은 문제들이요. 그리고 이분처럼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정말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어떤 종류의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이 더 촘촘하게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법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자료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